공자는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말했다. 논어에 따르면 인생의 목표란 평생을 들여 인이라는 덕목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자는 인을 윤리적인 모든 덕의 기초라고 여겼으며 인을 얻으려면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투닥투닥 책인톡입니다.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내용은 출판사 센시오에서 펴낸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라는 책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집필 활동 외에도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50을) 넘으면 이제 서서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매 순간 혼자라는 쓸쓸한 기분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혼자라는 쓸쓸한 기분이 들 때 책이든 음악이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든 더불어 책인톡과 함께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대,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어선 안 돼. 생의 반려자나 자식을 앞세우는 일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마음을 다치게 한다. 정신의학 세계에서는 그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강제 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꼽는다. 빅토 프랑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어보면 내가 시련이나 불행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홀로코스트라는 가혹한 현실에 휩쓸려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가족, 친구도 강제 수용소로 잡혀왔지만 프랑클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수용소에 도착한 유대인들에 대해 나치 장교는 손가락을 희미하게 좌우로 움직여 살자와 죽을 자로 선별한다. 오른쪽을 가리키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고 왼쪽을 가리키면 노동자로 남아 일단은 목숨을 연명한다. 아주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생사가 갈리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특히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지도 몰라 새해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사라지면 그들이 살아갈 힘을 잃기 때문이다. 프랑클의 희망은 살아서 다시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다. 사실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이송되어 이미 죽고 말았지만 프랑클은 수용소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처럼 극한 상황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나에게 그렇게까지 불행했던 경험은 없지만 뭔가 삶의 희망을 찾고 싶을 때는 프랑클이 늘 좋은 스승이 되어준다. 살면서 무언가 시련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을 권한다. 얼마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내가 콧노래에 맞추어 가볍게 춤추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늘 행복하시네요 라고 했다. 나는 교육에 대한 정열이 넘쳐난다고나 할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 운동선수가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 들어가서 평소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내 강의도 그와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의 정열 넘치는 강의는 최고였어요 라는 말을 듣곤 한다. 나에게 대학 강의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그 자체로 성취감을 주는 행위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른바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많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의 몸에서 행복의 향기가 온 집안으로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즉,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은 개라는 말이다. 애견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온갖 걱정거리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부드러운 털의 감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양이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다.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의 장 그르니에라는 작가는 섬이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썼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고양이에게는 자기 시간, 자기 세계가 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 그런 고양이의 존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긴다. 앞에서 말한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과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책 속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할 때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다고 하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투닥투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